위원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AMK 노동자들 기억하십니까? AMK 노동자들 기억하십니까? 그 피고름으로 짜는 구로 지금까지 성공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표정이 너무 좋으셔서 뒷모습만 보니까 너무 진짜 아쉽네요. 네. 저도요. 저희 이제 그 AMK 관련한 보도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네네. 아주 피가 끓었어요. 그거 딱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잠을 못 주무셨다고. 네네. 네. 맞아요. 어떤 지점에서 그러셨어요? 제가 그 90년 4월 2일 날 그 회사를 입사를 하고 한 보름 정도 됐을 때 파업을 했었어요. 파업을 했었는데 저는 그 뭐 사회 초년생이라 뭘 잘 모르고 그랬지만 제가 파업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같이 일하는 그 남자 노동자들이 언니들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고 질질 끌고 가고 때리고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릴까.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안경을 그때도 꼈었는데 나도 모르게 안경을 집어 던지면서 이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정말 등치 큰 남자가 와서 이런 아니 이러면서 저 허리춤을 딱 잡고 그때 42kg 나갔거든요. 이렇게 들고 저를 정문에다가 그 문을 열고 집어 던졌어요. 이렇게 들고. 너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그렇죠. 그때 20살? 딱 20살. 근데 제가 싸다구를 한 대 맞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도 안 때리는데 당신이 뭔데 때리냐고. 당신이 왜 때리냐고.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인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또 꼬일 수 있는 제가 꿈꾸고 있던 세상을 살지 못하고 다른 길로 접어들었던 계기가 된 거죠. 싸다고 한 대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싸다고 맞을 이유가 없고 이런 세상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분노에 차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원래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노량진에 있는 한샘학원도 다니고 대성학원도 다니고 그러고 있었는데 파업을 하면서 너무 인간 이하의 짓들을 많이 하니까 내가 대학 가서 뭐 하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고 나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데 내가 대학 가서 뭔가를 배워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얼마나 죄책감이 살까? 그걸 저버리고 내가 그만두고 나왔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제가 당했던 그런 일들을 그냥 썼어요. 그리고 재현을 했어요. 네. 내가 당했던 거, 주변 사람들이 당했던 거, 제가 봤던 것만 네. 재현을 하고 파업을 한 보름 넘게 했나? 그러면서 비인간적인 거를 지금 가장 생각이 나는데 여자들만 운동장에 다 세워놨어요. 딱 운동장 한가운데. 그리고 등치 큰 그 구사대들이 우리를 삥 둘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빨간 티를 입었어요. 지금 제가 빨간 티를 입고 나왔는데, 빨간 옷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를 입고 운동장에 다 섰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노보도 보니까 그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써있고. 맞아요. 네. 그거를 입고 서 있는데 움직이면 어떤 년이야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게 들으셨던 분들도 사실은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더니 움직인 사람 끌고 나가는 거예요. 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파업하면서 배웠던 노래를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누가 거의 복화술이죠. 누가 시작한지 모르게 가운데서 누가 뭐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면 옆에서도 이 모양은 안 보이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야.
그런데 내 생각에 저는 약간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라 너무 그 상황이 웃긴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 노래라도 부를 거다. 그래서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연결되지 않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노래가 아닌데 다른 노래 후렴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킥킥대고 막 웃었어요. 우리가 너무 웃기니까 그런 상황에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 노래를 다른 노래 후렴을 갖다 부르니까 다 웃기잖아. 또 웃는다고 줄을 끌고 가네? 어떤 년이 노래 시작해서 어떤 년이 웃었냐고 그러면서 저 년이 입 벌렸어. 입을 다 보고 다니는 거예요. 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연을 하면서 연극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억울했던 걸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에 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 뭐 연예인이 되고 뭐 그 탤런트가 되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의 일을, 나의 일을 대변해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해고 될 때까지 96년도에 3월 31일 정리해고 될 때까지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살았죠. 90년도부터 96년도니까 7년이고 횟수로는 7년이고 만 6년이죠. 네. 이틀 모자란 6년을 네.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오늘은 아침에 출근 투쟁을 하면서 오늘은 어딜 맞을까? 어딜 맞을까? 오늘은 누가 맞지? 오늘은 어느 부서에서 터질까? 그렇게 야비하게 오늘은. 근데 그 중에서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는데 중간에 이제 또 그 현장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결혼한 언니가 임신을 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머리끄댕이 잡고 그 벽에다가 그분을 벽에다 밀치는 거예요. 네. 임신한 상태인데. 임신한 사람이 한 2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때렸어요. 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살 때 제가 느꼈던 건데 이런 세상이었나, 세상이? 나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 다 이렇게 이웃 좋게 다 지내왔던 사람이라 세상에 이런 게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나는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쓰고 그때부터 대본을 쓰고 연극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했다가 이제 구로 지역에 연극회가 생겨요. 네. 해방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해방전사. 네. 그래서 해년마다 가을에 공연을 했었어요. 참사랑 공연을 하고 뭐 동국대, 한양대 이런 데서 몇천 명이 보고 그랬죠. 그런 역할. 그리고 그때 대본 쓸 때마다 지역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안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당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면서 시야에서 연습하고 또 새벽에 출근하고 또 집에 갔다가 저녁에 와서 잠깐 또 새벽까지 연습하고 또 잠깐 눈 붙이고 또 아침에 출근 투쟁하고 이게 일상이 맨날 투쟁인 거예요. 지하방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중간에 엄청 힘들었죠. 그러니까 AMK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삶을 좀 바꿔놓기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죠. 그랬네요. 처음에 그럼 거기 갔던 거는 이제 꿈이 있어서 잠깐 돈을 벌려고 들어갔던 그냥 알바를 간 거죠. 알바. 친구 따라서 그래? 한 달만 해보고 용돈 벌어서 나는 연예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 이제 90년도면은 이제 뭐 청주나 이런 데서는 이미 노동조합 생겨났고 있었어요. 있었을 때고 서울도 이미 있었을 때인가요? 서울은 이제 막 생겼을 때 원래는 서울에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에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청주에다가 거의 페이퍼 노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민주노동조합이 아니라 그 회사 어영노조를 만들었다고 제 기억이 돼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가 아니라 지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죠. 교섭노조가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료집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나요. 하셨던. 그럼 그때 당시에 이미 그 AMK가 어떤 데를 좀 알고 그래도 가신 건지. 아니,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고 외자 기업인데 네. 돈을 좀 많이 준다더라.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 소개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공개 모집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뭐 주부들도 뽑았는데 처음에는 아가씨들 위주로 뽑았고, 그쵸? 서울 출신들, 그리고 지인들만 뽑았어요. 네. 아름아름으로.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물량이 많아졌는지 그러니까 공개 모집을 했었어요. 그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뭐 노조 생기니까 물량을 이쪽으로 뺐다, 막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AMK가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보다 월급이 좀 많았어요.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좋을 뭐 거라고. 쓰고 어쨌든 뭐 그쵸,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가서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인 거예요? 납땜을 했죠. 납땜을 했죠.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 납땜을 했는데 현미경을 보고 납땜을 했는데 납에 대한 어떤 의식 자체가 이게 나쁜 거라고 인식을 못 한 거예요. 납땜을 하면 하얀 연기가 나는데 그걸 그냥 내 코로 하얀 연기를 그냥 코로 마신 거죠. 그때 뭐 그거 닦는 기계나 이런 것들이 알코올 그렇죠. 굉장히 지금은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또 싸움을 한 게 필터라도 줘라.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어요. 이렇게 다 우리 코로 마시니까 안 된다. 필터라도 줘라. 그것 때문에 또 환풍기를 좀 달아둬라.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까만 거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거기 걸러졌긴 했지만 다시 또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좀 우리가 정말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노동조합에 힘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은데 언제 그 몸 검사를 중금속 검사를 했더니 몸에 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그 회사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그 싸울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저희 큰아이가 또 검사를 했더니 납이 되게 많은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피로감을 빨리 느끼는 거죠. 회복도 안 되고. 근데 그게 가장 억울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렇죠. 일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그럴 수 있을 텐데요. 맞아요. 아주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냥 노출된 거죠. 그런. 그 현장이 굉장히 깨끗하길래, 되게 좋다. 현장이 알고 봤더니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고 그 제품을 위한 거였어요. 워낙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물품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작업들을 공정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이 깨끗했던 거예요. 현장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조차도 못하게 하고, 그 준법 투쟁할 때 항상 그게 어떻게 세워나가서 노동자들이 싸움하기 전에 벌써 딱 이제 현장에서 좀 싸움을 좀 하는 사람들 뒤에는 항상 등치 큰 사람이 딱 서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서 있었겠네요. 항상. 이 연기까지 항상. 만드시면 회사에서 볼 때는 요주의 인물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간부가 아니었거든요. 일반 조합원이 항상 그렇게 싸움을 하니까 항상 제 뒤에 항상 서 있었어요. 작업할 때도 그냥 와서 감시 대상이야. 감시 대상. 그러니까 준법 투쟁하지 않더라도 감시 대상. 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물량을 잘 뽑았으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회사에서는 꼬투리 잡을 일이 없었죠. 저희가 이제 자료집을 보면은 주로 이제 춘천이라든지 청주 쪽 사례를 보면은 정말 뭐 악랄했더라고요. 서울 쪽은 악랄했죠. 어땠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보니까 뭐 칼부림도 나고 막 자료집 보니까 우리 뭐 어떤 여기는 칼부림은 아니었고 의자 던지는 거는 그냥 일상이었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건 일상이었고 그 중에 이제 그 카메라를 찍었던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쓰는 물품 중에 순간 접착제가 있었거든요. 순간 접착제. 그 언니가 카메라를 들고 찍고 그 상황을 찍고 있는데 그 손에다가 부은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화학약품 안 좋은 물질일 텐데. 그 카메라하고 그 사진기하고 그 언니 손하고 붙어버린 거 완전히 카메라가 막 지지지 타면서 막 그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화상 입으셨을 붙어가지고 그거를 떼어내는데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아가씨였어 그 언니도. 흉터가 남으셨겠다. 남았겠죠. 엄청나게 그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괴로워. 이 언니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이게 달라붙었으니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게 손이 완전히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노동자 활동했던 사람들 좀 심하게 좀 잘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하에 남자들만 있는 그런 부서로 꼭 보내요. 남자들만 거기는 뭐 하는 부서인데요? 브라켓이라는 부서였는데 이제 처음에 신주가 와서 그걸 깎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 주면 거기다가 케이블을 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계랑 그런 신주가 있는 부서가 지하였는데 다 남자들만 있고 기계만 있는 그런 부서고 화학약품을 되게 많이 쓰는 부서였는데 거기로 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몇 년 일을 했죠. 그래서 거기는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서 특수 건강검진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개념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뭐 괜찮겠지만 하고 별로 몰랐죠. 그러니까 나중에 몸이 되게 안 좋고 힘든 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납땜하고 그렇게 그 지하에 가서 그렇게 그 화학물질 만지고 환기도 잘 안 됐을 텐데. 안 됐죠. 완전히 룸 안에 또 룸이 있었던 거예요. 룸 안에 룸. 전 되게 놀랐던 게 그 회사에서 사용했던 그 물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폐기물을 그냥 이렇게 그 외부에다 둬가지고 어린이들이 그거 그러니까 나도 그 접촉해서, 방송을 예. 봤어요. 그때는 그런 기사들은 접하지 못하셨어요? 못했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싸우느라고 뭐 이렇게 돌아볼 겨를도 없고 뭐도 없고 내일은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야 되나 또 맨날 또 중간에 또 언니들이 해고되고 그 끌어내지고 또 파업 아니 저기 뭐야 구속 아니 해고된 사람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맨날 싸움을 하고 그러느라고 진짜 청춘을 다 보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럼 서울 쪽은 노조원이 한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그 공장 노동자들이 1,6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지그자 형태의 그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에 거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가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가입했는데 근데 뭐 이제 때리기도 하지만 회유도 많이 했을 것이고. 아이고 중간에 그 이간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파업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보낸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도 보냈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회사에서 사진이 왔다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살살 해라 그러시더라고 아빠가. 아버지는 근데 되게 이해하셨나 봐요.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끌고 갔어요. 출근 못하게 오빠들이나 와서 그런 이런 경우도 거 끌고 갔어요. 못 다니게 하고 이런 회사 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당신 딸이 이건 빨갱이다 막 이런 식으로도 엄청 했어요. 엄청 했어요. 근데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살살 해라. 너무 앞에서 하지 말고.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앞에서 하면 선동자고 뒤에서 하면 배우조정이고 가운데 있으면 중간 세력이래.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 아버지가 의식이 있는 분이셨네. 시골 분이셨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못 쓰다 나쁘다라고 말씀 안 해주시고 살살 해라. 몸 다치지 않게 네. 살살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20살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받으셨을 것 같고 그 기억들이 저희 보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한국 사장의 아들이 한동훈이라는 거를 그래서 아셨어요? 네,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라요. 그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알았는데 저희 제가 보도 보고 알게 되신 거죠?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사장 아들이 똑똑한데 고시 합격했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그래서 딱 저는 들었던 생각이 와 나는 꿈을 졌고 이렇게 코 박고 납땜을 하는데 어느 집 자식은 참 그 나이에 최연소로 고시에 합격하는구나. 참 누구는 그렇게 살고 누구는 꿈을 줬고 이렇게 사는구나. 되게 화가 났었죠. 근데 제 기억에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네. 한동훈 씨가? 네. 와서 아빠 회사인데 고시 합격하고 나서 자랑하려고 왔나 보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요. 어렴풋이 회사에 한번 아들이 왔단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돌았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들었던 생각은 엄청 화가 났어요. 와 나는
내 꿈을 접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놈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날 저녁에 그걸 보면서 천불이 나더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천불이 나더라고. 나의 피땀과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을 그 한동훈은 다 받고 사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만나서. 물론 그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돈이 자기가 먹고 그런 걸 누렸다라는 돈이 수천 명의 피와 땀, 청춘, 그 짓밟힌 그 청춘에 대한 대가라는 거 한동훈 씨는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사과받고 싶어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내 몸이 너무 아프거든요. 네. 너무 아프고 이거를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인생 주저앉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한테 그 나비 그게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속상할 정도가 아니죠. 내가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죠. 뭐 증상이 좀 있나요? 어때요? 뭐 증상은 그러니까 피로를 엄청 빨리 느끼죠. 그리고 아프면 빨리 안 나아요. 면역력이나 엄청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그래서 뭐 영양제 먹으라 그러면 잘 안 먹고 막 이러는데 대상포진 걸리셨다고. 그쵸. 조금만 저기 자주 하면 그러세요? 회복이 안 돼요, 뭐가. 조금만 신경 쓰고 뭐 이렇게 좀 다니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좀 있으면 잠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기능의학이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 큰아이랑 저랑 이렇게 검사를 다시 해서 뭐가 얼만큼 있는지 그걸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 정신도 없었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아프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내 몸부터 고쳐야 되겠다. 돈이 없어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올 상반기 안에는 몸도 좀 고치고. 네. 근데 제일 억울한 건 그거예요. 이거를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 그러네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 마지막 투쟁하실 때뭐 회사 측에서 하청업체를 일부러 물량 빼서 이렇게 노동자들 일도 주지 않고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썼다고 자료 속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물가도 그렇고 중국으로 갈 거다. 뭐 인도네시아로 간다, 뭐 말레이시아로 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에는 중국으로 간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한 2달 동안 해고투쟁을 했죠. 해고투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얼마나 야비하게 했냐면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사람만 해고 마지막 정리하는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를 때렸던 관리자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의가 난 거예요. 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이 돈을 받으려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때렸는데 그 마지막에는 적과의 동침이 된 거예요. 그 공장 안에서. 적과의 동침이지. 자기도 뭔가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벌금을 받았으니까 믿을 게 이제 노동조합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싸움을 하기도 같이 밥을 해 먹고 우리랑 같이 설거지를 하고 그것도 참 못할 짓이네요. 적과의 동침이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인가. 근데 한편 그들도 불쌍했죠. 그 노노싸움에 놀아나는 네. 그들이 정말 그렇게 만든 그 회사 측에서 정말 야비하다. 사과를 좀 하셨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마지막엔 했죠. 미안하다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줬죠. 그래서 울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다. 우리 너무 많이 맞았고 너무너무 아팠고 우리끼리 싸움을 한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그게 아팠다.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말도 못하죠. 그냥 뭐 우리 반장, 우리 계장, 우리 같은 부서에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주먹 들고 그 성난 얼굴로 날 때리고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1, 2년이 아니에요. 몇 년을 그랬으니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근데 사실 꿈도 있으셨고 공장에 그럼요. 다른 데를 갈 수도 있는데 그쵸. 왜 거기서 계속 그렇게 투쟁을 하셨을까요?
저는 잠깐 잠깐, 길어야 한 달.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길어야 한 실제로 달. 그 싸움 중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 봤죠. 많이 봤죠. 길어야 한 달 해서 나는 학원비 좀 만들어서 난 연예인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를 나가면 누군가 또 채울 텐데 그 사람은 또 나 같은 대우를 받겠지? 나처럼 맞고 나처럼 감시 대상이 되고 그런데 너 편하다고 나가면 다른 사람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걸 네가 볼 수 있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내 스스로. 내 양심상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알았으니까 네가 먼저 해결을 해라. 이건 너의 일이다. 근데 20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 조카든 내 친구 뭐 동생들이든 누구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이런 대우를 받을 텐데 나로서 끝내자, 끝장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접었죠. 다 접고 이런 대우 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자리를 지킨 거죠. 간혹 좀 억울하고 후회되진 않으세요? 몇 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너무 재주가 도저히. 많으셔서 여기저기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도 많았을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많은 나이잖아요. 그쵸 그때 영화를 누가 하자고 한 사람도 있었고 책을 좀 쓰자고 한 사람도 있었고 제가 연구를 계속 하니까 책을 쓰자고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려면 노동조합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어떤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그 노동자들을 버린다? 노동조합을 그만둔다고 하는 거는 양심상 안 돼요. 양심상 안 돼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해서 다시는 이런 나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게 해야겠다.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죠. 아까 처음에는 뭐 1600명 다 맞아요. 다가 6명 남았다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을 했던 사람 마지막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했던 사람은 여자 6명 남았더라고요. 노동조합이 대부분 여성이 많았죠. 그분들이. 대부분 관리자는 다 남자고. 네. 이 마지막에 몇십 명이 남아있긴 했는데 나중에 우리 한번 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 누구지? 봤더니 딱 6명 남은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도 연락을 하시나요? 지금 연락된 분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노동조합 해산하면서 엄청나게 울었죠.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많이 울었죠. 그 억울함.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를 한 게 아니고 네. 정리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외자기업의 거의 초창기 그 외자기업의 그렇죠. 어떤 폐해를 제대로 본 거잖아요. 엄청 본 거죠. 네. 엄청 본 거지. 그렇게 야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야비한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았고. 네. 그래서 외자기업은 좀 다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외자기업은 그래 우리나라처럼 악랄하게 이렇게 안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또 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뭐 선진국의 맞아요. 이렇게 미국이기 문화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요. 중간에 계속 입사를 했었거든 사람들이. 근데 아니라 다를까 계속 이간질시키고 어떤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나요? 너 뭐 야유회를 가면 가지 마라. 꾸짖기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제 조합원들이 있었는데 같이 못 가게 한다거나 같이 못 놀게 한다거나 좀 당근 좀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중간에 조합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주겠다. 아파트 조합에 가입하면 가양동에 아파트를 한 채씩 주겠다. 네. 그 남자들이 다 빠졌어요. 그때 많이 빠졌어요. 그 아파트를 하나씩 분양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가겠어요. 안 간 사람이 딱 2사람 있었는데 집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갔어요. 제 기억에. 그러면서 적이 되고 나가고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이간질 시키고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가 뭔가 회의하고 이러면 다 회사 측에서 알고 있어요.
누군지는 사실 저도 잘 아직도 모르는데 모르지. 모르죠. 누군가는 한 계속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밀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았을까 싶어요. 아니 도청 자체를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같이 연극했던 사람들은 저희 집에 놀러 와요. 얼마 전에도 와서 2박 3일 네. 놀다 갔어요. 놀다 갔는데 다들 건강하세요? 네. 다 뭐 우여곡절 있기도 하지만 그때 그 경험들이 물론 다른 공장이었지만 우리보다 더 심한 공장들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쨌든 사회에서 초년으로 배워서 나갔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소리 내고 또 한 번들 경험을 했고 우리가 또 연극을 하면서 많이 배웠죠.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외치고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고 그러면서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났던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너희가 하는 연극 보고 마음을 다 잡았다고 노동조합 안 떠날 거라고 네. 울면서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싸웠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혜택을 보는 사람 노동자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 네. 저희도 87년, 88년도에 그 열심히 투쟁했던 선배 덕에 저희가 그나마 노동조합도 만들고 싸움도 하고 또 거리에 나가서 힘도 얻었고 중간에 저도 너무 몰리고 너무 맞으니까 전태일 열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래서 분신을 하셨구나. 어찌 하지 못하니까.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나약하고 힘을 합쳐도 뭔가가 되지 않고 아,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이 나약함이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딱 전태일 열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제가 공장 다녔을 때 그 기계 뒤에 아주 좁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거기가 좀 따뜻하거든요. 제가 몸짓이 작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전태일 열사 평전을 읽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얼마나. 아, 이래서 이렇게 가셨구나.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사실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노조투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이랑 생각하면 내가 왜 굳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지? 맞아요, 맞아. 지금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 마음과 근데 이거 포기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아주 싸웠던 어떻게 거. 된 거야? 그리고 그냥 해버리면 너무 이게 뭔가 무릎 그냥- 꿇는 것 같고 맞아요. 내 자리 지켜야 돼요. 네. 내 자리 지켜야 돼요. 그 싸움을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으로. 그거 내가 놔버리면 다른 사람도 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놓으면 안 되니까 내가 부여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할 일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해를 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자기 밥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또 한편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된 게 네. 좀 이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들 부모가 저렇게 키웠을까?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눈앞에 이익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양심에 따르지 않게 살게 만들었을까? 저 사람은 저런 걸 어떻게 배웠을까?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래서 저는 자식 교육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범을 보이고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를 부모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회사가 정말 어렵다고 믿었을까요? 놀아난 거죠. 놀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쪽에 진짜 주주들 배당 장치가 저 내 돈인데 뭐 이런 생각 진짜 정말 내가 몸 썩어가면서 아파가면서 만들어낸 돈인데 저들 주머니에 찼구나. 나는 달랑 몇 푼 갖고 떨어지고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나는 진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나. 보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 몸 이거 돌려놓으라고. 내 몸에 그 중급 적자 빼달라고 정말 부여잡고 싶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노동조합이 이제 전국 단위로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뭔가 되게 끈끈했던 것 같거든요. 동지회 같은 게 그래도. 구로 지역에서는
같이 파업하고 같이 다른 연대를 공장들이랑. 네.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율동을 했는데 가서 시낭송, 아니, 시선동. 시선동도 하고 율동을 했어요. 선동하는. 그렇죠. 혹시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대사가 기억이 나요. 제 친구가 그런 유령 같은 회사 다니지 말라고. 응? 제발 그런 회사 다니지 말라고. 내가 사무직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전철 타고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친구랑 전철 타고 가는데. 근데 제가 전철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걸 대사에 그대로 제가 썼는데, 그래, 너 아니래도 세상 굴러가. 나 아니래도 세상 굴러가. 근데 네가 변하고 내가 변한다고. 세상이, 뭐라 그래.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나까지 변해야 되냐. 나까지 변해야 되냐. 너 변한다고 나까지 변해야 되냐. 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세상 나는 만들고 싶지 않다. 양심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울면서. 나는 갈 수 없다. 사무직으로.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다. 그럼 내가 전철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 2호선 타고 가면서. 친구들 모임했는데 얘 유령 같은 공장장인데 막부단인데 이런 세상에 야 말이 되냐? 전철에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아니래도 세상 돌아가지만 나는 그 회사 그만둘 수 없다.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때까지 나는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떻게 20살에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원래 조금 이렇게 이렇게 눈을. 아버지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물론 이제 시골 농부셨는데 시골은 농사를 지으려면 물고에서 이제 이렇게 물고를 터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물을 대가지고. 그런데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어린 나이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 아버지가 동네 어떤 분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너부터 물을 대냐? 그 위에 있는 누구 아짐 놈부터 물을 대야지. 왜 네 놈부터 물을 대냐? 근데 그 할머니 혼자 사신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다 뭐라고 하고 다닌 거예요. 너 빨리 물고 막아라. 그 아짐 먼저 물을 대게 해줘라. 동네에 다니면서 그러고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난 창피했거든요. 그게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맞았던 거예요. 왜 물을 순서로 대고 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힘센 사람이 먼저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고 다니셨어요. 근데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저는 어린 나이 창피했는데 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연극 활동을 했는데 그 연극회 이름이 물고예요. 물고. 내가 물고를 터줄 테니까 신나게 재미나게 신명나게 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명나게 연극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고라는 연극회를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각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다 각자 또 취직도 해버리고 연극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못하지만 물고라는 연극회를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세월호 추모제를 계속 같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인터뷰 전에 조금 살아오신 얘기들을 들었지만 너무 멋지다. 저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AMK 노동자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어떤 분은 또 다른 어떤 노동 현장에 가서 또 다른 맞아요. 탄압을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맞아요. 분은 또 뭐 몸이 아프셨던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 다른데 선생님은 그 지나고 나서 좀 그 이제 AMK에 사셨던 게 선생님이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완전히 바꿨죠. 네. 완전히 바꿨는데 투쟁하는 인생이고 제가 큰아이를 낳는데 노동절날 아기를 낳은 거예요. 노동절에. 내가 진짜 누가 노동자 출신 아니랄까봐 내가 또 노동절에 일을 하는구나. 아기를 낳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물론 내가 선택을 하긴 한 거였지만 내가 과연 또 연예인이 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참 행복하고 재밌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동안 살아왔던 제 세월을 이해를 해주고 아이들도 제가 아프면 돌아가면서 학교를 안 갔어요.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좀 아프면
뭐 오늘은 형아가 학교 가. 뭐 오늘은 내가 있을게. 돌아가면서 학교를 안 가더라고. 엄마가 아프니까. 많이 울었죠. 너무 고마워서 감동했죠. 학교 가지 말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리고 엄마가 먹었던 대로 똑같이 차려와요. 빵, 뭐 이렇게 커피 내려오고 따뜻한 물 더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딱 채려오는 거 보고,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 돼서 이렇게 행복을 누릴까? 이 아이들을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 구사대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참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교육관까지 아주 바꿔놨죠. 아주 바꿔놨죠. 그래서 계기였어요. 네, 그래서 엄마 나를 왜 어떻게 해서 낳았어? 엄마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결혼한 이유가 아이를 낳기 한 50%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사춘기 때 얘가 막 헤매길래, 엄마는 너를 만난 게 천운이야. 처음에 아빠를 만난 게 천운이었고, 두 번째 천운은 너야. 근데 사실은 엄마는 아기를 낳고 싶어서, 너를 낳고 싶어서 결혼했어. 근데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모를 거야. 그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너가 흔들려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와라.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 힘들면 반드시 들어와라. 알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런 얘기도 엄마 아빠가 나는 너무 훌륭한 것 같다고. 지금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 어떤 노동자들끼리 이렇게 배신하고 잠깐의 이익에 쫓아가고 막 그래서 맞아요. 공부만 잘하고 이런 아이들로 계속 키워가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원부령으로. 맞아요.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삶이 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좀 과감하게 그것을 노라고 외치고 그쵸. 다른 삶을 사시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공부만 잘하는 건 안 된다. 공부만 잘하면 공부를 출세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뭔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골고루 성장을 해야지. 그래서 문화라는 게 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키워야지. 공부 잘해서 내가 출세해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면 그거는 나는 윤석열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우리 아이도 그걸 알아요. 저희 아이가 6살인가, 작은 아이 6살 때인가 세월호 일이 터졌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박근혜가 권력을 휘두르니까 땅과 하늘이 노하는 거야. 너 깜짝 놀랐어요. 6살짜리. 6살인가 그랬어요. 권력을 휘두르니까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명박도 나쁘고 박근혜도 나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선은 아마 시골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충분하게, 이제 우리는 또 텔레비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들한테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사줬지 그전에는 안 사줬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많이 못 보게 했고, 그러니까 세월호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 데리고 다니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죠. 아이들 어렸을 때 계속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 집회 현장에, 시골이긴 하지만 계속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그 아이들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시골에서 사시는 이유도 아이들에게 땅을 그렇죠. 보고 그렇죠. 보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그 욕심 많고 뭔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세상에 안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느리고 세상의 원리를 알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거 어떻게 자라는지, 누가 어떻게 키우는지. 그러니까 1년이 걸려서 나오는 거는 그 곡식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니네가 직접 해보고 니네가 키워라.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죠. 모종 좀 그만 사오라 그러고 맨날 우리 풀 뽑아야 되냐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부터 논농사를 지었는데 모판을 만들었어요. 뿌리고 벽실을 뿌리고 흙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판을 만들었는데 너무 애들이 힘들어했는데 모판을 다 나르고 같이 이게 빈대를 이렇게 심고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저희 논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썰애질을 해놓으니까 둘이
완전히 머드팩 둘이 형제가 둘이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그 논에서. 그러면서 그 추수할 때 같이 그 아저씨 도와드리고 여기 길에다가 다 이렇게 나랑 놀고 같이 담고 그 밥 먹고 이 쌀을 넌 누구 주고 싶니? 너가 고생을 했으니까 너가 주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찝어봐. 그랬더니 몇 사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다 갖다 드렸어요. 큰아이, 작은아이 갖다 주고 싶은 분. 제가 처음 농사 지었어요. 라고 하면 주변에 그 자기 예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진짜 눈물 글썽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쌀을 우리 주냐고. 그래서 우리 애들 너무 예뻐해서 고맙다. 평상시 아이들이 누구누구 너무너무 고마워한다. 항상 가면 빈손으로 안 보내고 항상 뭐든 이렇게 들여보낸 또 집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 또 제가 고마워했던 분들,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렸죠. 처음 농사 지어가지고. 선생님이 가진 가치관이 좀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정말 살만한 세상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많이 싸워야 되는 내적 갈등이 많은 일인 것 네, 같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 때는 다 날려요. 다 날리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아, 해야 돼. 그러면 그래,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거지? 방법 찾아보자. 그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1차 실행, 2차 실행, 3차 실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때는.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자, 뭐가 문제인지 먼저 한번 얘기해보자. 엄마 이래.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사과를 받아. 참는 게 아니다. 너도 너를 보여줘. 너로부터 너를 지키고, 네 친구로부터 너를 지키고, 너의 부모로부터 너를 지켜야 된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거 다 허락하면 안 돼. 친구라고 해서 모든 거 다 허락하면 안 돼. 네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부모도 거부할 수 있는 건 거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랬더니 아이가 4학년, 5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유, 것 같거든요. 그쵸.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도 부당한 명령에는 공무원들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공무원이기 되는데. 때문에 따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저희 아이가 네.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대기업 안 가겠대요. 대기업을 가면 자기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만 다 빼먹고 젊은 나이에 내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런 회사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너 안 뽑아 새끼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들한테. 네. 근데 자기는 절대 그런 대기업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절실하게 느낀 게 뭐였냐면, 자 봐라, 엄마가 이래서 이렇게 시골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아이스크림만 살려도 한참을 나가야지. 저 여기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편의점을 갈래도 한참 가야지. 읍내를 나가려면 동네를 걸어 나가 저기서 버스 기다려 타고 가야지. 또 면회 가서 또 갈아타고 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도대체 엄마 나는 누구랑 놀아? 멧돼지랑 놀아? 고라니랑 놀아? 맨날 멧돼지 깨끗 소리 나고 고라니 소리밖에 안 나는데 난 누구랑 놀아? 나 나가고 싶다는 거에서요. 야, 다람쥐도 있어, 새끼야. 내가 그랬어요. 다람쥐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랬어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벗어난 거다. 도시는 전기 끊기면 다 마비되는데 우리는 구들에서 불 때면 되고, 태양광 있으니까 돌아가고, 그리고 낮에 생활하면 되고,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너 세상에 나중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어떻게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 그런 거에 젖어 살면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이거를 알고 사는 거랑 이런 방법이 없이 살고 있는 거랑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엄마 아빠의 악습을 끊는 것과 이런 자연의 섭리다. 그거 말고는 우리 물려줄 게 없는데 네가 나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다 배우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여기 사는 이유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거두고 갈무리를 하고 이런 거다. 엄마도 잘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같이 하자고 한 이유는 그런 거다. 사람은 늘 혼자 살 수밖에 없는데 네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힘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나는 자연의 힘, 땅의 힘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땅 받고 살기 원한다. 그래서 도시로 안 나가는 거다. 알겠는데, 엄마 알겠는데 나 도시 가고 싶어. 한 도시에서 한 일주일 살다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겨울방학 때. 네. 뭐가 제일 좋아? 엄마, 배달이 돼. 아, 배달이. 배달이 돼, 엄마. 전화하면 새벽 2시고 4시까지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배달 음식을 먹고 왔다는 거야. 여기 배달이 안 되거든요. 아, 피자 10판 시키면 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배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 그리고 아껴 먹고, 제가 과자 같은 거 잘 안 사줬으니까 어렸을 때는 비스켓을 사주면 아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갉아 먹는 거야. 왜냐면 또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갉아 먹는 거야. 아껴 먹고. 근데 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살면 안 좋겠지만 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려면 지켜야죠, 자기를. 그러려면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본주의에 먹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나가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아까 양순여 여사 얘기 잠깐 나왔는데 함께 사셨다고. 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양순여 동지랑 몇 개월을 살았어요. 동기 얘기로 돌아가서 네. 양순여 씨랑 그 동지랑도 같이 생활하신 적도 있고. 맞아요. 네, 그분 이제 청주에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네, 청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청주 공장에서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이제 제 기억에 그만두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는 날 가서 이제 처음 얼굴을 봤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동생. 그래서 이제 구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같이 했죠. 네. 같은 공장은 아니었지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만나고 그러다가 제가 일이 생겨서 그 동생 순녀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순녀에 살아왔던 거 그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아이인지 내가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 관리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일기를 썼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더 챙겨야 되는지 날마다 일기를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탄압이 너무 심했나 봐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표정 보고 알았죠. 엄청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항상 밝았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모든 단체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지였어요. 굉장히 인격자였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아주 훌륭했죠. 난 태어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안았어요. 모든 사람을. 본인이 너무 힘들 텐데. 그런데 아니 아주 품이 넓었던 아이였어요. 품이 넓었고 힘든 얘기를 자기한테 해도 그거를 잘 소화시켜서 잘 얘기해주는 상대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해주고 잘 거절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와, 저 애한테 정말 배울 게 많은 아이구나.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아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청주에서 탄압받다가 힘들어서 올라올 정도면 ANK 청주 본사에서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그럼요. 알 수 있는. 그럼요. 알 수 있죠. 그거는 거기서 겪었던 얘기들도 조금 이렇게 들으신 적 있나요? 기억은 잘 안 나요. 기억을 잘 안 나는데 그 동지들이 많이 노동자 활동을 접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훌륭한 아이가 견디지 못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그 다음 오비 카페 아마 간부들 모여있는 카페였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사진이랑 올라와서 이렇게 약간 문구 써져 있는 걸 보니까 그 앞에 그 간부들 들어 누워서 노동자들 들어오는 거 막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
그래요? 네. 그거는 제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간부들이 이렇게 회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동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 누가 힘들었다고요? 그 간부급들 카페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로비 카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죽어 있는 카페인데 아, 자료를 찾다가 그 카페를 봤습니다. 네.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마 그들이 역할을 바꿔서 우리랑 했으면 단 하루도 못 견뎠을걸요? 단 하루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운동장에 그 세워놨다고 했잖아요. 네.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그 고문 아닙니까? 고문이죠.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그때 그 지부장 언니가 그러면 우리는 회사 건물 뒤에서 오줌을 싸겠다. 그 여자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서 오줌 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 난다고 전원들이 냄새 나게 오줌 저기다 싼다고 저 쌍년들이 오줌 거기다 싼다고 한 명씩 절대 누구랑 겹치지 못하게 줄을 세워가지고 한 명씩 입구에서 화장실 입구에서 한 명씩만 들어갔다가 둘이 얘기 못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한 명씩 들어갔다가 나오게 했어요. 그 정도로 악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어떤 취급을 한 거죠. 그 당시 이제 구로 지역에 그 AMK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있었고 거기 그 주변에서 이렇게 숙소라고 했나요? 뭐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시던 분들 그 시설을 보면은 엄청 열악했잖아요. 거기서 생활은 안 하셨다고. 저는 이제 가보긴 하셨죠? 가봤죠. 친구가 살다 가봤는데 진짜 말만 듣던 그 닭장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코 고는 소리, 방귀 뀌는 소리, 얘기하는 소리 다 들려요. 사생활이 하나도 없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고 네.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성분들은 되게 불안했죠. 거기 사는. 그러니까 훔쳐가는 것도 되게 많았고 집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창문 건너에서 건너와서 물건 훔쳐가고 그 지역은 아니야. 좀 다른 지역에 살았던 언니는 그 열악한 데서 살았었는가 봐요. 근데 그 뭐 훔치러 왔다가 훔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갔대요.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네. 뭐 책 말고는 없으니까. 오늘은 라면 안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난 지금도 라면하고 김밥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떡볶이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라면도 못 먹었어요. 어쩔 때는. 그때 식사는 뭐 거기 식당이 있었나요? 식당에서 밥은 줬는데 월급이 너무 작고 월세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집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차비 쓰고 못 쓰고 그러면 월세 내고 이러면 없어요, 돈이. 그러면 우리 그 연극 연습할 때 오늘은 김밥 안 먹고 싶다. 오늘은 라면 안 먹고 싶다. 근데 맨날 라면 먹어야 되고 오뎅 먹어야 되고 오뎅 국물로 배를 때우고 진짜로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 자료집 같은 거 좀 보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인근의 다른 직장들보다 점심값도 훨씬 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집에서 잘 못 해먹고 이러니까 점심 때 밥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밥 더 먹고 또 연습하다 보고 아니면 또 그 대마로 나갔다가 또 쫓기고 이러면 막 뛰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이러니까 배가 고프잖아. 우리 그 집회 나가면 종로나 뭐 이런 데 이제 집회 나가면 쫓기잖아요. 정경한테 백골단은 쫓기고 이러니까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밥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점심 때.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거 강경대 열사, 김기정 열사 다 집회 갇힌 현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김기정 열사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돌아가신 거예요. 와 내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지하로 이렇게 지하철 도망갔는데 거기 사과탈 막 던지고 그랬거든요. 가지고 다시 이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 사과탈 많이 던지니까. 근데 키가 작고 등치가 작으니까 계단을 막 다시 올라오는데 지하철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앞에 있는 사람 그 등에 내 코가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 계속 밀으니까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 막 꼬집었어요. 나 죽을 것 같다고 막 밀어내고 간신히 올라왔어요. 간신히 올라왔더니 정경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때리려고. 그럼 어떡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맞고 도망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명동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그 세월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야? 아, 우리 절대 떨어지지 말자. 동지들하고 항상 손을 잡고 있었죠. 절대. 부모,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그 동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버릴 수 없었던 건 너무 나가고 싶고 지옥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진짜 귀하게 자랐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 동지들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맞아 가면서 지키려고 했던 노동조합이 우리 목숨 같았거든. 그 동지들이 없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맞아도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짓밟아도 지렁이도 꿈틀거리니 우리도 뭔가를 하겠다. 절대 너희한테 지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인격적이고 집에서 귀한 대접받은 그런 사람이다.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다. 그 생각 갖고 동지들하고 손잡고 싸웠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 때 그 생각해요. 살면서 이제 뭐 힘들잖아요. 내가 그것도 견뎌냈는데 이거 못 견뎌내겠냐? 그런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지금도 그 기득권과의 싸움을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싸울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도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순녀가 많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뒤늦게 올라와서 같이 집회도 다니고, 또 같이 연극했던 언니들, 형들 서로 그냥 이렇게 막 치약 발라주고 눈에 너무 매우니까 손 놓지 말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 손 놔버리고 그런 분들 생각이 나죠. 그리고 의무감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당하고 이렇게 우리는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반드시 이거를 기록하고 이거를 알려내고 세상 사람들 알려내고 이후에 우리 후손들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겪어서 이렇게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이 세상이다. 그리고 기득권들이 아무나 권력이 있다고 이렇게 휘둘려서 우리가 없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히 지금은 어디엔가 다 있거든요. 어디엔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난 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시골에 살고 있지만 무슨 문제가 터지면 저도 올라갈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박근혜 탄핵 때 올라간 것처럼 아이들 데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전 올라갈 거거든요. 그걸 또 응원해주고 또 모금해주고 잘했다고 응원해주는 그런 동지들도 있고 지역에도 또 모아주는 사람도 있고 밤새 김밥 싸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불씨가 아직 나는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올라올 거고 윤석열이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한동훈이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고 해도 나는 그 세상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런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마 나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걸 정말 믿거든요. 근데 사실 변절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있죠. 그 민주노조 추진위원장이 김문수 씨였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활동했었나요? 문화운동을 하느라고 그분하고 활동을 못했지만 그분하고 활동했던 선배들이 계세요.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되게 참 괜찮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럴 때 저도 그날 기억하거든요. 다 완전 구로 지역이 침울했었어요. 다 이렇게 초상 분위기? 그분이 그렇게 간단다. 이렇게 이제 말이 돌아서 그날 완전히 초상 분위기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배우는 거는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없는 사람이 뭐 학벌이 좋다거나 그 학벌주의의 그런 세상을 외치는 사람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서울대 그 기득권이 된다고 했을 때 세상을 이렇게 뒤흔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악랄하게 썰려고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뭔가 짓밟고 내가 권력을 쥐고 돈을 갖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배우는 것 같고, 그렇게 살려고 또 자식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지만 사람들 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깨우쳐야죠, 부모부터. 응. 그렇게 해서 잡았다 한들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 양심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난 그런 생각하거든요. 김문수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계기가 권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속에? 기억나세요? 한이남 한무남? 기억나죠. 기억나죠. 씨고, 거기 작은 아버지고 한두. 작은 아버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사장은 기억이 나죠. 한무남 씨 가끔 얼굴 약간 혼잡잡했어요. 그리고 약간 대머리였고 곱슬머리였었던 네. 기억이 나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 야비하다. 지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순간 들었어요. 저 사람이 사장이야? 근데 느낌은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사장이 오면 뭘 했나요 주로? 우리는 현장에 다 코박고 열심히 납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거나 이러진 않는데 전 쳐다봤어요. 우리를 저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왔다고?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각자 일을 하세요. 사장 왔다고 쳐다보지 마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난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인지. 왜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라 이거지. 쳐다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날 저렇게 힘들게 할까? 어떤 사람이 저렇게 노노 싸움을 시키는가? 뻔히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를 중재하지 않고, 중재가 아니라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어떤 인간일까? 쳐다봤죠. 그래서 인상이 딱 남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딱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회사는 어려워서 정리됐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보니까 한무남 씨는 땅도 사두시고 건물도 사두시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했더라고요. 어렵다 아껴 써라. 물건 아껴 써라. 그 물건이 하나부터 휴지까지 다 미국에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물건도 아껴 써라. 우리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 물품도 잘 주지 않았었어요. 어떤 물품? 그러니까 생활용품 아니 일을 하다 보면 휴지도 쓰고 천도 좀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아껴 쓰라고 막 그랬거든요. 회사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랬었어요. 어려우니까 아껴 쓰라고. 조금씩 쓰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배급을 해주는데 그 쓰는 물건들을 갈수록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더 닦게 되고 그 화학물질 닦은 거 또 닦게 되고 또 닦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는 그렇게 병들게 하고 저는 축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만 빠지면 되겠지. 나만 빠지면 이런 생각조차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들이 자리를 설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예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발 못 붙이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난 지금도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 가장 속상했던 게 이렇게 선생님처럼 막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일부어 놓은 게 뭔가 다 무너지는 느낌? 수포로 돌아갔죠. 또 고생해야 된다. 또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또 다시. 그래서 정말 또 당사자시잖아요. 그 주인공이신데. 맞아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또 실제로 그렇게 예견했던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려우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급격하게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는데 돈이 다인 세상을 만들게 된 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급격한 사회 그 산업화가 되면서 예전에 굶고 살고 학교 못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본의 아니게 방치가 되고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러면서 그 따뜻한 가정의 어떤 집밥이라든가 가정의 어떤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성장한 거예요, 아이들이. 밥상머리 교육은 나는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벌고 뭐 이런 거 활동하고 이런 거 조금씩 많이 접었었어요. 저희도 뭐 어려우니까 네. 나가서 돈을 벌고 그 남편하고 같이 돈을 벌고 싶지만 물론 몸도 너무 안 좋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잘못하면 또 괴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내가 몇 푼 벌려고 돈 1, 200 벌려고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괴물을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교 수업을 잠깐 나가다가 영국 수업을 가다가 안 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뭐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집에서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 엄마가 있는 좀 덜 먹고 덜 살아도 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 버는 거를 접었죠. 잠깐 했지만. 네. 응. 한동훈 씨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좌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쵸. 그런 불이한 어떤 권력, 또 부의 세습 이런 거 하에서 지금도 부지불식간에 그에 의해서 사람의 급을 나누는 바람들이 튀어나오고, 네. 지금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기득권들이 기승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활약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날 딱 그 밤에 새벽에 그거를 우연히 보면서 아, 누가 조사본 게 아니라 우연히 보셨어요?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AMK의 네. 그 아버지가 사장이었다라는 걸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한동훈은 마음이 어떨까? 나는 몰랐던 일이야.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정치를 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핍박받고 온 몸에 납이 가득 차 있는 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자기는 온몸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있을 텐데, 잘 먹고 잘 살아서 안락하게 살았을 텐데, 나는 지하방에 그 습기 가득 찬 곰팡이 나는 그런 곳에 살면서 그 납을 마시고 살았는데, 나는 한동훈 씨가 아버지 대신 나는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자기가 대물림 된 건 자기는 불을 대물림하고 어떤 걸 대물림했지만, 저는 납을 대물림했잖아요. 그 나쁜 몸을. 그랬을 때 그런 처절한 그런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그런 노동자들의 나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물론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리고 난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민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그럼요. 네.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잘못은 아니었지만 나는 지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언론에 지금 나왔으니까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하면 당장 멈춰야 돼요. 자기는, 내가 봐서는 자격 없어요. 자격 없고,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그 부를 누렸으니, 그 부를 누려서 그 자리까지 갔잖아요. 네. 자기가 공부 못하고 이랬으면, 그런 환경이 안 됐고 나 같은 환경이었으면 자기가 서울대 갔을까요? 고시 합격했을까요?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진짜 하고 싶으신 게 뭔지. 영화. 그런 영화를 꼭 하고 싶었었어요. 자본가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잔악하고 그런데 짓밟히지 않는 꿈틀거리는 노동자의 삶. 여성 노동자의 삶을 저는 그 디테일하게, 왜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이 있죠. 그런 분하고 정말 영화를 찍고 싶어요. 내가 그때 당했던 그 현장에서 그 느꼈던 그 공포, 그런 거를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그냥 죽기 전에. 뭐 어린 여성 노동자가 아니고 지금 중년한 여성 노동자로 바뀌었지만, 살았지만, 살고 있지만, 그 노동자가 밟히는 세상은 사실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해방 그럴 텐데, 그런데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난 진짜 생각해요. 거부할 수 있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뛰쳐나오고 거부할 수 있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없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줘라.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라.
주눅 들지 않는 그런 아이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집에서 연극해요. 진짜로. 지나가면서 너 뭐하니? 바보 같은 애. 키도 작고 등치 작네? 그러면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런 거. 야, 너 이거나 해. 진짜로 상황극을 저는 하거든요. 애들한테. 네. 그 몇 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용기가 생기더라니까요, 애들이. 그래서 어디 놀러 나갈 때도 어렸을 때 딱 장소를 정해요. 만약에 놀다가 잊어버리면 여기로 와라. 그럼 애들이 놀러 갔다가 잊어버리면 거기로 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리고 엄마 불러. 진짜로 그러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애들 3살, 4살 때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울지 않고 부르고. 사실 그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든 조금 벌든 많이 번다고 그런 위험한 노출에 보내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부모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자본 논리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저는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서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안 물어본다. 나 이 얘기 꼭 해야겠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사진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볼게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은데 가끔 뭐 중복될 수도 있는데 너무 숨가쁘게 힘들게 살아왔던 세월, 나의 청춘이 그 공장에서 20대가 핍박받아서 살았던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잘 살았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싶어요.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참 잘 살았어요. 꿋꿋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신과의 약속, 내가 뱉었던 그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는 하나다. 절대 악착같이 투쟁하여 남김없이 쟁취하겠다.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거든요. 내 입으로 말한 거는 지키고 살려고 무단히 노력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꺼지지 않는 어떤 여성 노동자가 있다. 그런 걸 세상에 남기고 싶어요. 네. 누군가는 갖고 있을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 AMK 서울지부에서 90년부터 햇수로 7년간 투쟁한 한 노동자의 이야기. 사람을 좋아하고 주변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들 줄 알던 20살 앳된 소녀 같은 청년의 처절한 투쟁 이야기. 강자에게 맞아야 했고 내동댕이 쳐줘야 했고 누군가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걸어야 했던 이야기. 지금 나의 이야기이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만은 되지 않기를.